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부가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한 차,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엄두도 낼 수 있는 차, 그런 엄청난 자동차, 부가티보단 훨씬 빠른데 가격은 20분의 1인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PLAID 이거 플레이드 아니고 플레드예요. 격자문이란 뜻이죠. 스타워즈를 패러디했던 코미디 영화 스페이스 볼스에서요, 우주선을 엄청 빠르게 패스트, 루디크러스, 거기서 루디크러스보다 더 빠른 건 여기 플레드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누르면 격자무늬처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그 농담을 일론 머스크가 받은 거죠. 스페이스 볼스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히트친 작품은 아닌데 일론 머스크 덕분에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됐죠. 여튼 일단 모델 S 플레드가 엄청난 관심을 받는 이유 따지고 보면, 그 전까지는 완전히 불가능한 자동차였던 부가티 베이론, 시론 뭐 이런 자동차들을 손에 닿을 정도의 가격으로, 그것도 훨씬 더 훌륭한 성능으로, 그것도 최첨단 기능으로 만들어내니까 열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출력을 볼까요? 출력을 보면 102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부가티 베이론보다 더 강력한 거죠. 시속 60마일까지 가속은 1.99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기차는 가속은 빨라도 최고 속도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최고 속도도 322km를 냅니다. 변속기도 없이요. 이게 말이 시속 322km지 300km 넘는 차 찾아보면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가격은 1억 7천만원, 그리고 지금 바로 주문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거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628km. 와, 대단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370km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차이 나죠. 그러면 지금 최고의 가솔린 자동차라고 하는 부가티 한번 보고 갈까요? Today, however, we have a message for you that is important enough to cause him to break his long-established rules. Mr. Edison will now give you that message. 최고의 차, 최고의 하이퍼카, 가장 빠른 차, 수식어 많죠. 부가티 하면 베이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베이론은 일찌감치 단종됐죠. 지금은 부가티 하면 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디자이너 유명한 샤시아입니다. 샤시아 셀리파노프. 이걸 디자인하자마자 현대차에서 바로 러브콜을 날렸죠. 야, 그거 디자이너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진짜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현대차 에센시아 콘셉트카입니다. 이 에센시아가 대박이었던 게 바로 이 샤시아 덕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얼마지 않아서 바로 코닉색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해외파들이 현대차에서 버틸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샤시아가 만든 부가티 시론 무려 W16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이라는 게 기통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보면 어지간한 건 4기통, 크면 8기통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큰 V8 엔진을 두 개 연달아 붙여서 이게 VV, 그러니까 W 모양의 16 엔진입니다. 그래서 W16이라고 해요. 배기량은 8000cc, 게다가 4기통마다 하나씩 4개의 터보차저를 장착하고 어마어마한 출력을 냅니다. 무려 1500마력을 내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가격은 이게 30억 원, 건물 하나 값입니다. 아닌가? 강남 아파트 하나 값인가? 그런데 2인승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4초. 뭐야 이게? 1억 7천짜리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1.99초, 2.1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가티 시론이 더 느려요. 시속 200km까지 가속 시간도 6.1초인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딱 6.1초거든요. 똑같아요. 내연기관은 고속에서 더 빠르다며. 이거 뭐야 이게? 부가티 시론은 정말 엔지니어링의 극한을 이용해서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훨씬 간단히 도달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기차니까 가능한 겁니다. 변속기도 없고 연료도 안 실어도 되고 냉각 장치도 필요 없고 차체도 낮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부가티 베이론을 보면요, 베이론 전용 타이어 전용 휠을 써서 타이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최고속으로 30분만 달리면 다 타버린다고 해요. 테슬라는 어떤가요? 테슬라는 전자적으로 모터 토크를 아주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조절하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아껴 쓸 수 있고 고속에서도 타이어가 크게 닳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부가티 베이론 연비는 리터당 1.3km, 한번 주유하면 9분 만에 연료를 다 쓴다고 합니다. 부가티 시론은 그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테슬라는요, 한 번 충전으로 600km 넘게 간다니까요. 네, 그럼 가격은 어떤가? 부가티가 30억인 동안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 저렴이 버전이
시속 100km까지 3.1초면 도달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1억 1,500만원. 싼데? 모델 S 플레드는 1.99초. 그런데 1억 7천만원입니다. 부가티보다 성능은 더 높은데 가격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실온이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442km나 된다고 해요. 이 속도 제한을 풀면 시속 450km 이상을 낸다고 하죠. 문제는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고 속도는 물론 코닉세그가 갖고 있긴 한데 공식 기록은 여전히 부가티 시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부가티 베이론 그리고 시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테스트 트랙이 세계에서 가장 긴 직선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회사도 이 정도 규모의 트랙을 갖고 있진 않아서 어떤 회사도 최고 속도 테스트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렇다고 테스트 트랙을 빌려줄 리도 없고요. 이 트랙 한번 보고 갈까요? 폭스바겐 그룹의 트랙은 지명을 따서 에라 레지앙 트랙이라고 불러요. 이거 정말 미친 트랙이죠. 이게 너무 커요. 커도 너무 크니까 미스터리 서클 보는 것처럼 땅에서는 이 트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봐야만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대략 알 수 있어요. 특히나 폭스바겐은 이걸 전략적으로 동독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그 중간 지역에 세웠습니다. 이 중간은 비행 금지 구역이어서 여기다 세우면 이 트랙을 달리는 프로토타입 차량들 위장막이 없이 달려도 이 스파이샷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울타리부터 트랙까지가 벌써 한 2-3km야. 여기 트랙의 가장 긴 직선 구간이 9km가 넘거든요. 9km가 직선으로 있으면 얼마나 긴 길인지 이게 실감나지 않으실 텐데요. 트랙 한쪽 끝에 섰을 때 이 지구의 곡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쪽 끝을 보면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게 돼요.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는 트랙이다. 이래서 유명합니다. 부가티 시로는 이론적으로는 최고속도 475km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타이어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450km를 넘기면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속 442km를 최고속도로 정했다고 해요. 부가티 시론이 어느 정도 생산되느냐 따져보면 연간 불과 500대 정도만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부자인 500명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차지만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차죠. 그래서 부가티 시론의 다음 모델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당 30억 원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500대를 다 팔아봐야 1조 5천억 원. 이걸로 전 세계 국가들의 인증을 모두 받고 엄청난 고객들에게 초호화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 입장에서 부가티는 사실 제대로 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가티가 시론보다 더 빠른 차를 내놓으면 이게 해결이 될까? 테슬라 잡을 정도의 내연기관차 만들면 될까? 아닙니다. 부가티는 바로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올 초에 부가티를 크로아티아 전기차 메이커 리마츠에 팔았어요. 그 리마츠 아시죠? 이 현대차가 1,000억 원 투자한 전기차 회사. 뉴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조그만한 크로아티아의 그 회사가 부가티를 샀다는 거죠. 지금까지 부가티가 최고의 하이퍼카다, 최고의 슈퍼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옛날 얘기고요.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부가티는요 전기 하이퍼카가 나오는 브랜드가 되고 말 겁니다. 네, 물론 포르쉐가 리마츠의 지분을 24%가량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30% 넘는 지분을 가진 게 마테이 리마츠거든요. 절대로 구닥다리 W16 엔진을 다시 부활해서 그걸로 달리는 자동차 만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가티의 대배기량 하이퍼카 이 시대는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대차도 리마츠 14% 들고 있는 3대 주주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러면 결국에 현대차가 부가티 주주가 된 거거든요. 이러다가 현대차 실온이 나오면 개꿀인가? 자,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죠.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발표를 좀 보면요. 공기저항이 0.208 양산차 중에서 가장 저항이 적은 차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날렵하게 생긴 슈퍼카들 보면 공기저항이 3.0이 다 넘습니다. 이유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연소를 시켜야 되고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그럼 다운포스는 뭐냐? 이것도 좀 보고 가죠. Now we come to the thrilling final episode of our radio drama. Old Pete Belden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공기 힘으로 바닥을 눌러주는 힘이 생기도록 하는 거, 이걸 다운포스라고 합니다. F1 레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RS라고 해서 드래그를 줄여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F1 자동차 꼬리에 있는 윙, 이게 바로 다운포스 장치, 그러니까 차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요. 이 중간을 탁 열면 여기서 다운포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에 공기 저항이 적어지니까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어서 추월할 때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운포스를 낮춘 상태로 코너를 돌면 어떻게 될까? 적게는 코너링 중간에 뒷바퀴가 땅에 붙지 못해서 제자리에서 핑크를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잘못되면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사실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 마크 웨버가 탔던 벤츠 르망머신, 이거 기억나시나요? 하늘을 훅 날아버렸고요. 그걸 벤츠의 엔지니어들이 재빠르게 또 고쳤어요. 그러더니 다시 출전을 했고 그걸 다시 한번 날랐다,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이상 들어오면요, 차 아래쪽에 공기를 더 모으게 되고요, 바닥 각도가 조금씩 세워지면서 점점 더 많은 공기를 아래쪽에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차가 비행기 이륙하듯이 이륙하게 되는 거죠. 뉴르부르크링의 이곳은 원래 자동차가 가볍게 점프를 하는 구간이었어요. 점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차가 좀 들리고 이륙하기에 딱 좋은 그런 마의 구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들 여기서 속도를 줄였었는데 자꾸만 사고가 나니까 뉴르부르크링이 이 서킷에 이 점프 구간이 없도록 이걸 평탄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르부르크링은 예전보다 기록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차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쩔 수 없는 공기 저항이 있고요. 전기차들이 조금 공기 저항이 적은 편인데요. 이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0.21, 포르쉐 타이칸은 0.22, 이렇게 공기 저항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0.208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주는 건 안전도에 대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테스트한 모든 차 중에서 부상 위험도가 가장 낮은 차 상위 5개는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도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도 있고 여러가지 불만들도 나옵니다. 왜냐면 NHTSA가 부상 위험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NHTSA나 IIHS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곳에서는 평가를 수치상으로 해서 등수를 매기지 않고요, 등급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등급이 1등급이면 다 똑같은 거지, 오차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수치로 변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건, 아니 충돌 시험의 디테일 점수까지 봐봐라, 그게 우리가 다 압도적인데 이게 우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차 5대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팩트가 틀린 건 아니니까 뭐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실제로 안전한 차가 맞긴 맞죠. 제가 오늘 테슬라 모델 3 벽에다가 아주 박살냈습니다. 완전히 충돌 시험을 하고 끝장을 보고 왔는데요, 엠바고가 있어서 나중에 꼭 이거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주 신기한 기능들이 몇 가지 소개됩니다. 인테리어는 뭐 이제 익숙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스티어링 휠 정말 특이하죠. 원형 스티어링 휠을 없앴고요, 지역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만 원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요크 핸들이라고 해서 마치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오는 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키트는 아시다시피 나이트 인더스트리 2000의 약자인데요, 아마 이 차가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트랑 대화하고 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삼촌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네, 여튼 남자들의 로망 요크 스티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건 깜빡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깜빡이 어차피 안 쓰잖아, 너네 어차피 깜빡이 안 쓰니까 내가 그냥 없애줄게, 이랬던 걸까요? 아니고요, 핸들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깜빡이를 켜고 끄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이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마라 라는 얘기겠죠. 클락션도 가운데 혼 커버로 하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하는 버튼으로, 이런 방식이 어디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다 이런 식입니다. 기어 시프트 레버, 이것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뒤쪽에 막대기가 아예 없어요. 이러면 차는 도대체 어떻게 출발시킬 거냐, 테슬라가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토 시프트 아웃 오브 파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차에서 그냥 페달을 밟으면 알아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기어 시프트를 안 해도 차에 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냥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좀 무서운데? 그럼 벽을 향해서 세웠으면 어떻게 되나? 자동으로 후진이 들어갑니다. 이게 인공지능적으로 시프트를 선택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름이 아웃 오브 파크니까 주차장에서 나올 때 한 번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인공지능적으로 막 앞뒤로 전환해주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차할 때 전진 후진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진 후진은 그냥 센터 스크린에서 디스플레이를 문질러서 이렇게 합니다. 불편한데? 스크린 꺼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 테슬라 스크린 가끔 다운되더만 비상장치는 있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 패드 아래쪽에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도 영 불편할 것 같은데
같은데.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시키는 방법도 막대를 움직이는 대신에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자잘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32W 스마트폰 무선 고속 충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 무선 충전이 엄청 느리거든요. 이건 정말 부럽네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핸드폰 고속 충전 15W 정도 되는데 36W라니까 너무 세죠. 아마도 스마트폰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데 이걸 합쳐서 36W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 어떤 차도 핸드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노트북을 USB-C로 충분히 충전 가능하다고 하고요. 블루투스 멀티페어링이 가능해서 여러 사람들이 음악을 틀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 현대차에만 있는 우주 최강 기능 V2L 이번에도 테슬라에 들어가지 않았죠. 역시 아직도 정신승리 가능합니다. 뒷자리 송풍구가 엄청 얇아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위에 이 작은 틈으로 바람이 나오는 건데요. 테슬라 모델 3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자리에 보면 송풍구가 따로 없어요. 틈으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방향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 모델 3도 마찬가지인데 안쪽에 별도로 날개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노즐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 이걸 조합해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바람 나오는 방향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막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뒷좌석 요 가운데에 디스플레이 하나 있으면 뒷좌석이 엄청 첨단 느낌이 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는 무려 17인치 센터 스크린이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걸 가지고서 영화 스크린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운드도 엄청나다고 무슨 홈시어터 같다고 하는데요. 말이 되나? 17인치 가지고 영화 스크린이라고 하면 뭐 지금 제가 쓰는 32인치 모니터 뭐 이건 뭐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전광판쯤 됩니까? 참. 그런데 사실 차 안에서 이 코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사실 17인치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크긴 합니다. 기존 모델 S는 세로 스크린이었잖아요. 이게 가로로 되면서 멀티미디어 경험을 훨씬 더 좋게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세로 대형 디스플레이 따라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C클래스 어떡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일론 머스크는 또 사운드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고 했는데요. 이 스피커 개수 그랜저가 12개, K8은 14개 이렇잖아요. 테슬라는 스피커가 무려 22개가 들어갑니다. 앰프가 920W, 작은 극장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보통 테슬라 사운드 시스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피커가 뭔데요? 하만카돈이에요? 부메스터예요? 뭐 보스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브랜드가 테슬라 오디오라고 하네요. 이 코덱도 테슬라가 자체 개발했고 이 코덱을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요. 기존에는 뭐 스피커 메이커 그 통은 뭘로 만들고 콘은 뭘로 만들고 뭐 보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디오 자체를 디지털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이 코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And then we've got an all-new UI. 테슬라가 UI를 보여주니까 환호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제가 모델 3 타는데 사실 이 왼편에 너무 쓸데없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오른편에 있어요. 이게 좀 짜증나요. 근데 운전하면서 이 잘 보이는 쪽에 내비게이션이 옮겨지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도 되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 보면 아이패드를 붙여놓은 것 같이 아주 유연하게 잘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S 플래드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급의 GPU가 달려있다고 하죠. AMD 기반으로 딱 발표를 했어요. 응? 여기서 갑자기 비싸수 누나가 나온다고? So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e next place you'll find RDNA 2 graphics. It's actually on the road. 사실 AMD CEO 리사수 누나 이보다 앞서서 6월 1일에 AMD 그래픽 카드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RDNA2 아키텍처 기술이 쓰였다고 설명했죠. RDNA2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MD의 새로운 그래픽 아키텍처인데요. 아시겠지만 AMD, 엔비디아, GPU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에 엔비디아가 최고 인기 그래픽 카드 3070, 3080, 3090 뭐 이런 30 시리즈를 내놨어요. 정말 미친 듯한 인기여서 일부 뭐 용팔, 태팔, 국팔 형님들까지 뭐 다들 웃돈을 100만원씩 붙여서 파는 그런 그래픽 카드가 됐습니다. 거기 대항하는 게 바로 AMD의 RDNA를 쓰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게 RX 6000 시리즈입니다. 이 내놓은 성능 지표를 보면요. 요즘 3080, 3090 뭐 이런 것까지 잡을 수 있는 최고급 칩이다 라는 게 AMD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엔비디아하고 사이가 좋다가
작년에 결별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뒤끝이 장렬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인텔의 모빌아이 칩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뭐 트위터 뭐 인터뷰할 거 없이 그냥 모빌아이 쓰레기다, 그거 줘도 안 쓴다, 이런 식의 인터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엔비디아와 헤어지고 나니까 엔비디아 경쟁사 AMD를 엄청 밀어줍니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오늘 요번에 또 선보였던 게임이 아주 핫한 게임 사이버펑크를 이 차 안에서 시연해 보였습니다. 사이버펑크 아시겠지만 스펙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중간급으로 올려서 60프레임으로 원활하게 플레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급이다 라고 해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자체를 끼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으면 바로 되나? 그건 아닐 거잖아요. 새로운 GPU, CPU에 맞도록 OS 포팅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은 이것에 맞도록 게임을 포팅을 하든가. 근데 이게 지금 된다는 건지 언젠간 될 거라는 건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니한테 테슬라 게임용 OS를 개발해달라 이래서 받았을까요? 실제로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차차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 17인치 디스플레이 이게 뭐 엄청 크다고 할 수는 없죠.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이런 차들 보면 12.3인치 큰 디스플레이를 두 개 연달아 붙였어요. 이러면 거의 24인치에 해당하는 크기일 텐데 정작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한 고민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은커녕 뭐 아무것도 못하는 쓸데없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게 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거기서 내비게이션하고 음악밖에 들을 수 없다, 어떻겠어요? 이거 환불해야죠. 지금 제네시스, 현대, 기아 할 거 없이 넷플릭스가 되는 차 하나도 없고요, 유튜브 내는 차 없고요, 하다못해 오디오 스트리밍조차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테슬라하고는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완벽한 차를 만들었다는 거냐?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우선 외관이 기존 모델 S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구매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좀 내놔야 됐을 것으로 기대했던 완전 자율주행, FSD 베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 신형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4680은 테슬라가 지난번에 배터리데이에서 새롭게 만드는 더 크고 길고 더 강력한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충방전할 수 있는 출력이 더 강하고 밀도도 높고 생산도 쉽고 좋은 건 다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배터리여서 이걸 언급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계획으로 보면 모델 S 플레드 플러스에만 들어가는 건데요. 테슬라가 이날 발표 직전에 갑자기 플레드 플러스 계획을 취소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플레드 플러스 계획을 취소하면서 그냥 플레드의 가격을 1000만원이나 올려버렸어요. 자동차 가격이 횟집도 아니고 무슨 시가야? 가격 그냥 시가라고 써놓으시죠. 맨날 바뀌는데. 여튼 새로운 배터리 만드는 거, 새로운 자동차 만드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였죠. 과연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금방 망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메이커들이 실제로 많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차 내놓으면 저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였죠.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가 이 자동차 세상을 바꿔놓고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동차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많은 메이커들이 테슬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델 S의 출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